근대 경제학은 국민의 소득, 그리고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의 거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 거시적인 거는 뭐고 미시적인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거시적인 현상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이 얼마가 올라가고 개인이 뭐 이제 고용이 되었는지 실업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보통 단위는 국가 단위로 보는 겁니다. 이 국가의 국민 소득이 전반적으로 어떻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설명을 할 때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모형을 발전시켜 왔고요. 그 모형이라는 것은 그 경제학을 비롯한 그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우리 그 책에 있는 그래프 저런 것도 이제 일종의 모형인 거죠. 이런 거를 왜 만들어 저런 걸? 그래프 만들고 막 수식 만들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이 현상을 좀 나름 단순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자연과학에서 하듯이. 그렇죠? 자,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해볼게요. 그 고전학파, 이게 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러분 애덤 스미스 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지? 통합사회 때 대충 나오잖아. 막 보이지 않는 손이 막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제 내년에 재수하면은 통합사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알아서 냅두면은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이 너무 비싸요. 물건이 너무 비싸면은 사람들이 어때? 너무 비싸다. 안 살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사면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사게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내려가겠지, 그치? 근데 가격이 이제 너무 내려가면은 너도 나도 막 살려고 하겠죠. 수요량이 이제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공급. 그러니까 막 공급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려야겠다. 그렇죠? 근데 너무 올리면은 또 사람들이 안 산다. 이렇게 그 적당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임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노동자가 한 달 노동을 했어. 그래서 열심히 하셨네요.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거니까 일종의 가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급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죠. 너무 좀 적나라한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의사 변호사 하려고 그래요? 시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임금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이제 많아져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고 고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전학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좀 일자리를 안 갖고 싶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돼요? 월급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회사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었어. 공장을 만드는데 인간들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을 좀 높여주면 알아서 온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멀쩡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요새 좀 실업률도 높고 너네 월급을 좀 깎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어요? 파업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면은 20세기 초에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요. 이는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엄청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 같은 게 이제 생겨났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는 뭐냐면은 대량으로 이제 막 자동차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 미국에 이제 공장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막 물건들이 막 공급이 됩니다. 이제 물건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만들게 됐어. 기술이 발달을 했으니까. 공장에서 막 자동차 찍어내고 또 뭐 라디오 찍어내고 막 이것저것 물건들을 막 찍어내는데, 그게 찍어내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물건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야 돼? 이게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물건 만들면은 자동차 다 필요하니까 사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럼 걔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을 열심히 일을 시킨 다음에 얘네한테 월급을 많이 줬어요. 그럼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 자동차를 사라.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물건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이야. 초과 공급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장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사줘야 되는데, 그치? 근데 뭐야?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 다 샀어.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그쵸?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물건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물건을 싸게 팔면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사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악순환으로 갑니다.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사요. 그러면 어때? 쌓여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공장에서 이걸 팔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월급을 못 주네? 월급을 못 주면은 사람들이 어때? 또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또 물건을 못 사네? 물건을 못 사니까 공장에 물건이 또 쌓이네? 악순환이 보여요. 그치? 이게 대공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때? 기업이 점점 손해를 보고 있어. 물건을 계속 그러니까 만들고 팔고 해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끊겼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라는 것도 원래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벌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대공황 시기에 이제 미국 증시 엄청나게 막 폭락을 합니다. 그럼 투자했던 사람들도 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져요. 이게 어떻게 하냐? 그냥 들어와.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제가 설명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물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에서도 돈을 못 벌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제 그럼 회사 공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월급을 계속 못 줍니다. 어쩔 수 없지만 나가주세요. 어떻게 돼요? 실업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최악으로 가겠죠. 실업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또 월급 이게 안 나고, 이제 얘네는 이제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정책의 개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없는 총수요를 억지로라도 만들자. 이게 케인즈 이제 경제학이에요. 거칠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 거지잖아.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자. 근데 그냥 돈을 주는 거는 좀 그렇고 일을 시키자. 근데 이 대량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하는 게 뭐냐면은 댐을 만들자. 댐 엄청나게 거대하잖아. 그래서 그 실업자들을 다 데려다가 막 공사를 시켜요. 그래서 막 돈을 줍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줘요.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계속 이제 쌓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소비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문제 뒤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부러 총수요를 이끈다. 정부는 무슨 돈이 있는데요? 세금 있잖아, 세금. 근데 세금을 그렇게 막 써도 됩니까?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근데 빚을 져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부는 그 부채가 있어요. 빚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결국 언젠간 이걸 갚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렇죠? 그래서 총수요를 일부러 늘린다. 뭐 요게 이제 그 고전학파를 넘어선 케인즈 경제학인데, 자, 곡선 나왔어요. 이후에 후대 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ISLM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이제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LM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IS 곡선이 상품 시장이랑 관련된 거고, LM 곡선이 뭐냐면은 화폐 시장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볼게요. 자,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자, 그 IS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자율이랑 국민 소득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국민 소득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국민 소득이 많아지고, 이런 관계죠, 그렇죠?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상품 경제 차원에서.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어때요? 돈을 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쉬우니까 이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막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어때요? 그 공장이 또 이제 사람들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월급 주지. 그럼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국민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사람들 돈이 많아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야지. 소비. 그럼 소비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하면은 공장에서는 또 물건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공장을 더 지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고용을 해서 또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이건 선순환이지, 그치? 요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돈을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투자를 못 하면 일자리가 안 생기죠. 일자리가 안 생기면은 국민 소득 소비는 줄어드는 거.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 국민 소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곡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 음의 관계지. 음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우하향 이렇게 생겼죠. 자,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자, 이번에는 무슨 곡선 볼 것 같아요? 요거 볼게요. LM 곡선. LM 곡선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LM 곡선은 오히려 그 반대지. 소득이 늘어나면서 뭐가 같이 늘어나요? LM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 볼게요. 자, 사람들이 월급이 많아집니다. 월급이 많아지면은 뭐 하고 싶어요?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싶지. 서비스 막 이런저런 서비스, 넷플릭스 막 하고, 그치? 그런 거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면은 화폐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화폐가 필요해요, 화폐. 근데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ISLM 모형의 특징입니다. 전제 자체가 뭐냐면은 중앙은행은 이 모형 안에서는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는다. 통화량을 만약에 조절한다면은 요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유일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이 지문에서 나오지만 외생적이다. 외부 발생적이다. 그래서 외생적으로 일정한 통화량이 유지된다고 할 때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이 변하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두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요? 소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소비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한 거나 부동산 이렇게 투자한 거 이거를 가져다가 막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뭐야. 당장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득의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는데, 유동성이라는 말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대충 얘기하면은 현금이 유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유동적인 게 뭐야? 유동적인 거 막 잘 흐르는 거지. 물처럼 잘 흐르는 거. 재산 중에서 제일 쓰기 쉽고 잘 흐르는 건 당연히 현금입니다. 맞죠?
그에 비해서 부동산도 되게 큰 자산이잖아. 근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되게 안 좋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당장 오늘 내가 피자 사 먹고 싶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물론 어떻게 할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당장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이 유동성이 좋아. 그치? 근데 부동산은 그거를 또 언제 팔아갖고 또 돈으로 만들고 하면 유동성이 안 좋아. 그러면 주식 같은 거는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좋지 않을까? 그쵸? 근데 현금보다는 좀 안 좋고, 요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 그냥 현금이라 할게요. 자, 현금이 부족해요. 그럼 뭐야? 너도 나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화폐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잖아. 화폐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폐를 사고 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시장이 우리 뭐 간식을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폐 자체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뭐냐면은 금융기관 은행이지, 그치? 은행이 뭘 하냐면은 봐봐,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100만 원 잘 썼습니다 하고 100만 원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은행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자를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자가 뭐야? 내가 100만 원을 쓴 것에 대한 대가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자는 돈의 가치예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돈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면은 그러면 어때? 야,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때? 근데 돈의 양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거는 일종의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도 나도 화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뭔 생각을 해요? 돈 빌리기도 힘든데 이자율이 높으면은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자를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예금하고 뭐 채권 이런 거에서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금이 이제 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소비가 좀 줄어들고, 뭐, 요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죠. 이 곡선이 LM 곡선인데요. LM 곡선은 그림처럼 우상향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IS 곡선이랑 LM 곡선이 만나는 딱 그 지점이 뭐예요?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딱 이 상황이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일정한 국민소득에서 일정한 이자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안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점에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이론인 거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균형 가격을 맞추듯이. 네. 그래서 할게요. 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ISLM 모형은 5, 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 툴로 널리 활용이 되었습니다.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 수요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우리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정부가 재정 확대는 뭐냐면은 돈을 푸는 거예요. 요즘도 하잖아요. 그쵸? 막 코로나 때 소비 쿠폰 이렇게 나눠주듯이 돈을 풀어요. 혹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지.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약간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좀 확장적으로 씁니다. 돈을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IS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같은 이자율인데 같은 이자율이라도 어떻게 되냐? 같은 이자율이어도 국민소득이 많아지는 거야. 그치? 소득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의 영향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부의 정책은 X축이랑 Y축이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뭐야?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의 총수요가 증가를 해서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보듯이 어디에 이제 균형점이 형성이 되겠어요? 여기에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늘어나고요. 이자율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 가볼게요. 모르겠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반대로 긴축 정책은 자, 반대죠. 긴축이 뭐예요? 긴장시켜서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시중에 돈을 안 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긴축 정책을 쓰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돈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세금 걷어. 그치? 막 세금 걷고 해주던 거 안 해줘. 그러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긴축을 써야 긴축을 쓰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이자율이었는데 뭐예요? 같은 이자율인데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국민소득도 줄고 이자율도 같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총 수요를 줄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돈도 없는데 소비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를 조금 이렇게 캄다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했던 설명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가 잘 먹혔어요. 그러나 이 모형은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설명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경제도 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사람들이 고용이 많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럼 이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물건을 열심히 사. 근데 너도 나도 이제 상품을 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치?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은 물가는 오르거든. 그런데 고용도 안 좋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거야. 너무 살기가 힘들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뭐 같아요? 석유 때문이에요. 석유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물건에는 지금 석유가 들어가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좀 문제예요. 요새 석유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란 뭐 전쟁 것 때문에. 그러면은 석유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이 오르거든. 그냥 물가만 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뭐 고용을 촉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가 된 상황이 아닌데 물가만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이후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MP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게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모형을 가져와서 이걸로 새로운 현실을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잖아. 지금 MP 모형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서 이미 나오지만 뭐예요? MP 모형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ISLM 이거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별로 신경을 안 썼지. 그냥 뭐 외부 발생적인 거야. 그냥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MP 이거예요. 이 지문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자, LM이랑 MP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생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은 이 그래프 Y축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하지만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한다. 이게 어디까지 입장이야? 이거는 LM의 입장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모형은 그냥 중앙은행은 밖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통화량은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MP 모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은행이 이제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된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이 지문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포인트는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LM 모형이랑 MP 모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이 내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원래는 중앙은행이 외부 발생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 발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서로 이제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변화로 금리가 변하는 것은 이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축과 Y축의 관계, 그러니까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에 누가 개입을 한다?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다. 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이거는 그 전에 기출을 통해서도 했던 얘기예요. 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때요? 너도 나도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너도 나도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가가 상승하지, 그치? 물건을 다 사려고 하니까 물건의 가치가 오르잖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치?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질 않죠. 어떻게 해요? 물가를 낮춰야겠다. 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시중의 경기가 너무 지금 과열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내려요. 올려요. 그쵸? 자, 기준금리를 올려야지. 왜?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돼?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그쵸?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쵸? 쫙, 막, 댐을 이렇게 올리듯이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안 나가. 그치? 돈을 이렇게 가둬.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오르지. 그리고 돈의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이자가 좀 쏠쏠한데? 은행에 저축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소비 그만하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대출 이제 그만 받아야겠지, 그치? 투자 그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요.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쵸? 약간 차갑게 식히는 건데. 자,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에 반응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뭐 결과값은 뭐 우상향이에요. 자,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부 요인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자율이나 국민소득이랑 상관없는 요인, 그런 게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의 기조 자체를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기본값 자체를 변경을 하면은 이거는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는 우리 X축이랑 Y축에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발생적으로 들어가고요. MP 곡선 자체를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겠다. 자, 긴축적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억제하고 긴축, 시중에 돈을 이렇게 좀 잡아둬야겠어. 안 풀어줄 거야. 그러면은 이자율을 올려야 내려요, 이자율을. 금리를 올려야 내려요. 올려야지, 그치? 금리를 올려. 그래서 MP 곡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국민 소득이어도 이자율 자체를 슝 올리는 거지. 그렇죠?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조. 완화적 기조는 뭐겠어?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무엇을 하죠? 어떻게 해줘야? 금리 올려야 내려요.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이렇게 슝 시중으로 이제 막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또 소비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와 국민소득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뭐 있어? 이 ISMP 곡선 보면은, 그러니까 왜 국어 시간에 막 IS하고 뭐 이렇게 그래프를 왜 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들겠죠, 그쵸? 네. 나는 국어 교육과 나왔는데, 자 볼게요. 자, 녹화 잘 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ISMP 모형인데요. 자, 중앙은행이 여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MP가 뭐냐면은 머니터리 팔러시, 그러니까 뭐야, 금리 정책 뭐 이런 거랑 관련 있어요. 통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 왜? 긴축. 이자율을 싹 올려버렸어. 그러면은 같은 국민소득이어도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도 줄이고요. 이자율도 올리는,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좀 완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MP를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은 늘어나고 대신 이자율은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균형점. 자, 중앙은행은 왜 이렇게 금리를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자,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뭐 돈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 할 때 옛날에는 뭐 중앙은행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찍어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현대 경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충은 알겠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뭔 짓을 하면은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잖아. 그리고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나라가 뭐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역시 또 전 세계 미국이 막 영향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돈인 그 달러화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금리를 조절을 하는 건데, 자,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MP 모형은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 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기대해요. 그렇죠? 뭘 기대하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쵸? 그 기대 하나만으로도 주식이 올라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만 하면은 그날 이제 미국 주식이 막 오릅니다. 그쵸? 왜 올라요? 금리를 내리면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예금을 안 하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자,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면서 지금은 소비를 할 때인지 투자를 할 때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되니까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치?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신뢰성 개념입니다. 우리 한번 했어, 그치? 준칙주의, 재량주의. 그러니까 그 모든 지문의 내용을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하기 어려우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문제인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존버를 선택하죠. 그쵸? 안 사. 라면만 사, 그냥. 뭔지 알지? 투자 안 해. 그냥 집에 현금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는 거야. 뭐 금을 갖고 있든지. 그래서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 경제로,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또 기업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총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하기도 한다. 뭐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IS 곡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까먹었어. 뭐지? 잠깐만. 어디 하고 있었어? 이러면 정수리 나오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자,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총 수요가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소비가 일어날 여지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총수요가 위축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하려 하지 않고 뭐만 원하는 거예요? 화폐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서 화폐 선호 증가로 인해서, 그러면은 화폐를 갖고 싶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요. 왜 정신없어. 자. 기준금리 효과가 약화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효과가 약화돼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해볼게요. 자, 금리가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시킬 때는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은 이제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쓰겠지. 소비와 투자를 하겠지. 근데 인간들의 그 중앙은행을 의심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 투자 안 하고 그냥 돈 가만히 갖고 있을래. 그러면은 기준금리 효과가 안 먹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러면 어때?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은 그럼 또 이상한 거 해야 돼. 또 새로운 정책 신호를 또 뭐 이제 진짜로 이번에는 뭐 돈을 풀겠습니다, 뭐 돈을 만들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문제 바로 갈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1, 2, 3, 4번 굳이 읽어보시고 5번 선지 바로 볼게요. 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한다면 이게 뭐예요? 봐봐.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은 경제 내부적인 요인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경제 내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금리를 정하면은 이거는 내생적 과정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경제 내부 변화를 고려를 한 거니까. 자, LM 모형과 MP 모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볼까? 자, LM 모형은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외부의 존재로 생각하죠. 자, MP 모형은 화폐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나오는데, 자, MP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통화량이 아니라 뭐였어요? 뭐요? 금리. 그치? 금리를 조절한다 그랬지? 자, LM 모형은 화폐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뭐, MP 모형은 둘 다 한다는데, 아니지. 왜냐면은, 이게 ISLM이잖아. LM이 화폐고, IS는 상품 시장이 있는 거지, 그치? 둘 다 상품 시장에 대한 얘기는 해요. 자, LM 모양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이죠. 통화량이 정해져 있다면은 단기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니은은 뭘로 조정하는 거예요? 금리. 그래서 현실적 정책 효과를 삽니다. 답은 4번이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경제 균형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정도 국민소득에서 이 정도 이자율이 형성이 된다. 이게 안정적인 상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맞는 선지도 잘 보시고요. 4번. 정부가 돈을 막 써요. 그러면은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총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건 맞아요.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요. 이에 따라 높아진 국민소득에 반응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MP 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구조. 뭐가 틀렸는지 알아요? MP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MP 곡선 내부에서, 그치? 뭐냐면은, 자, 어떻게 그림이 나오겠어? 네.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IS 곡선이 요렇게 가요, 그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게 요렇게 가는 거지. 얘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그치? 응.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2020년 초 나라 경제가 막 소비와 투자 잘 안 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일단 금리를 내린 거부터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얘는 지금 무슨 모형으로 간다? MP 모형으로 간다. 그치? 두 번째 거. 자, 동시에 정부는 뉴딜 정책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돈을 풀어서 총수요 곡선 IS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기업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빌리기 쉬우니까 투자 활성화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돈 좀 쓰세요. 소비하세요. 막 소비 쿠폰 뿌렸잖아.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돈을 안 써.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돈 안 쓰고. 그 심리가 얼어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책 방향의 일관성입니다. 그쵸? 일관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정책을 신뢰하게 만들어야지. 그치?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게 뭐 쉬운 게 아니죠. 자, 나머지 잘 읽어보시고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을 해서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을 뭐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내부의 참여자로서 조정을 한 거는 통화량을 조정한 게 아니고요.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문제는 조금 허무하게 풀립니다. MP 모형이죠. 그쵸? 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MP 모형이잖아. 그쵸? LM 모형에서는 금리 조절의 변수가 없습니다. 그쵸?